안녕하십니까. 2013년 이제 7월 13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21일 남았는데요. 오늘 수업할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이제 미리 한번 예습을 시켜드렸죠. 7장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첫 번째 있는 그 장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돌아가셔가지고 7-1번 그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의 첫 번째 있는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나오는 건 크게 4문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뭐 내용이 저번 장은 틀리게 적었는데 어차피 기본 컨셉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전압 제어의 필요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력계통공학의 이제 5장 부분이 뭐였죠? 5장. 예? 주파수, 유효전력 제어. 제가 왜냐면 이제 목차 부분 자꾸 외우시라고 하는 부분이 목차가 딱 나와야지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게 딱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그 안에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 가서도 주파수 유효전력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5장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아야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F, P 아닙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압이 먼저 나왔으니까 VQ란 얘기죠. 중요한 거는 이거고 이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어하게 한 부분이 P하고 Q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전압과 무효전력의 특성에서 요거하고 요걸 비교하면서 이 전압을 변동하는 데 있어서 P가 주가 되느냐 Q가 주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문제가 25점짜리로 나오고 10점짜리로 나온다는 얘기죠. 교과서에 있는 상태대로 설명을 하게 되면 25점짜리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과서의 예제 7-3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하게 되면 10점짜리를 설명한다는 얘기죠. 저번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기본 특징 부분은. 무효전력의 공급원과 소비기본, 이거 반드시 나옵니다. 이 두 개는. 제어 방식 같은 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제어 방식이 여러 가지로 제어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주파수 유효전력의 제어 방식이 뭐였죠? 키워드가? 제어 방식. 제어. 주연바가 나와야죠. 정주파수. 전력 제어. 뭐 정연락선, 전력 제어. 연락선, 전력, 바이어스 제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정정하고 요거 이렇게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만 가지고 있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하셔야죠. 아, 요거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경제부하배분. AGC의 제어 방식은 또 뭐가 있었죠? 예, 직병제병. 직렬배분, 병렬배분, 재배분, 병렬, 재배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릴 때 얘 부분하고 얘 부분하고 틀리다고 했는데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면 됩니다. 왜냐면 전력계통이 위로 올라갔냐 아래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AGC가 뭐였죠? A, F, C하고 ELD의 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직렬 배분에서 AFC하고 ELD가 직렬로 가는 게 마찬가지고 얘는 병렬로 가니까 얘가 이렇게 병렬로 가는 부분이고 재배분은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재배분이 돼서 돌아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키워드만 가지고 나서 AGC가 뭔지만 알면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어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주파수 유효전력에서 제어 방식이 있고 AGC의 제어 방식이 있고 바로 전압 무효전력에서 제어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제어 방식은 뭐가 있었죠? 3가지가?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나중에 제어 방식을 물어보는데 얘에 대한 제어 방식을 물어보는 건지 얘에 대한 제어 방식을 물어보는 건지 얘에 대한 제어 방식을 물어보는 건지 컨셉이 정확하게 안 잡혀 있으면은 문제를 읽었었는데 엉뚱하게 답을 이걸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처음에 이게 정립이 안 됐을 때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내용에 맞는 답안지를 써야 되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5장하고 7장은 대비가 됩니다. 항상. 전자기야. 전기하고 자기거든요. 전기하고 자기가 비교가 되듯이 발전기하고 전동기가 비교가 되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5장 주파수 유효전력하고 전압 무효전력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쌍대로 해가지고 외워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돈이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기본 특징은 오늘은 좀 기본서 내용을 좀 많이 보여드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는 이제 기본서 내용을 빨리 넘어가더라도 요약분으로 가지고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번엔 요약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릴 텐데 여기도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설명 들으시면 이제 좀 나을 겁니다.
이 무효전력의 조종과 제어 방식이 나왔는데 이제 조종을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또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무효전력의 공급원과 소비원입니다. 무효전력을 어떻게 공급하고 소비할 건지. 그러니까 발생원하고 소비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전압을 제어하는데 어떻게 하는 부분이냐. 전압 제어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발전기에서 제어하는 방식, 그 다음에 변압기에서 제어하는 방식, 그 다음에 중간에 주상변압기라든가 아니면 배전술로에서 전압 제어하는 방식. 그래서 전압 조종,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전압 조종의 방법에서 키워드가 발변주배가 있었죠. 발전소에서 전압 조정,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 주상변압기에서 전압 조정, 배전술로의 전압 조정. 이제 그 부분하고 연산해서 여러분들이 또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는 없지만은 여러분들 배우셨던 송배전공학의 14장에 나와 있는 전압 조정 쪽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보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력계통공학 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자꾸 다르다 보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송배전공학에서 배웠던 그 설비들하고 연산해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무효전력을 조종함으로써 전압을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압을 변압기의 탭을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유효전력을 제어하면서 전압이 제어가 되는 거고 사실 무효전력을 제어해가지고 전압을 제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책에서 무효전력의 공급원과 소비원 해가지고 나오면서 이제 전압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나옵니다. 여기 뺐는데 다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압이 떨어집니다. 전압이 떨어지면 전압을 변압기의 탭을 이용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변압기에서 탭 제어를 했을 때는 무효전력은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압이 떨어지는 걸 다시 올렸는데 걔는 이제 무효전력을 여기서 투입을 해가지고 전압을 올린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효전력은, 그러니까 변압기의 탭을 제어했을 때는 무효전력은 변동은 없는 상태에서 전압이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무효전력을 투입을 하면서 전압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그림들 같은 경우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런 그림들도 활용해가지고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 써먹으시면 됩니다. 8장 같은 건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고장 해석하고 개통보 7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 7장에 이제 고장전류 계산하고 8장에 개통보였네? 8장이 안정도였죠. 9장이 이제 보호개전 방, 9장이 이상전압이고 10장이 이제 보호개전 방식이죠.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겁니다. 송배전공학에 있는 게 또 나왔기 때문에 여긴 중요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뭐 등면제법, 단단법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한데 그냥 그 고장 해석 쪽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안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9장의 안정도 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를 설명드렸죠. 일단 전압의 제어 필요성, 그 다음에 무효전력의 공급원, 발생원, 소비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게 유효전력 주파수, 무효전력 전압에 대한 기본 특징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공급원과 발생원, 소비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제어, 개별 협조 종합 제어. 이 부분이 이 장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이런 내용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보시면은 전압 제어의 필요성. 이제 주파수 유효전력에서는 왜 주파수가 변동이 돼야 되느냐? 주파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생기죠. 이제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통신관 4층에서 이제 관연도 문제 77회하고 78회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 78회 때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60Hz하고 50Hz일 때 변압기에서 뭐 자석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소음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주파수 변화에 따른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변압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동기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60Hz, 50Hz, 60Hz 계통에 50Hz 기기를 달았을 때 또는 50Hz 기기의 계통에 60Hz 장비를 달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발전기, 변압기, 전동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정지기기냐 회전기기냐 나눠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압에 대한 특성을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는 주파수. 예를 들어 주파수 부분이 50Hz,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60Hz 계통이죠. 근데 50Hz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50Hz를 60Hz에다 걸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크게. 예? 열이 발생된다. 왜냐면은 걔는 50Hz를 받아야지만 적절하게 굴러가는데 60Hz를 공급했으니까 1.2배를 더 공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금질 하면서 100번을 때려야 되는데 100번을 때리면은 어느 정도 튼튼해지는데 120번을 때렸다. 열받겠죠?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하게 되면은 50Hz 계통에 60Hz대를 갖다 놨다. 돌긴 도는데 자석이 이제 부족하겠죠. 자석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뭐 제대로 된 스피드가 안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고 콘셉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기본서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관연도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답안지를 풀어 쓰시는 게 좋은지 그런 키워드라든가 이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전압 특성이다 보니까 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조명 같은 경우는 더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안에 지금 발광 소자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60번을 때려줘야 되는데 전압이 300V일 때, 또 220V일 때, 380V일 때 그 볼트만큼 때려주는데 세기에 의해서 더 높은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이 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밝아지는 대신에 수명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유조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압이 변화하게 되면 이런 회전 속도가 변화가 된다. 왜냐면 E는 4.44F 뭐 KN 해가지고 전압이 올라간다는 건 주파수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 컴퓨터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내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SMPS라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해가지고 그 아답터가 있습니다. 결국은 아답터. 여러분 핸드폰 쓸 때도 똑같은 핸드폰 충전기 다른 데도 다 쓰실 수가 있죠. 왜? 똑같은 아답터라는 얘기죠. AC를 받아가지고 DC 한 5V 3.7V 뭐 이런 식으로 전압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든 뭘 쓰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전압은 거의 비슷한데 전류 용량이 틀려진다. 그래서 배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류 용량이 틀려지다 보니까 걔가 충전하는 시간이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이브리드 뭐 썼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집에서 충전한다. 8시간 걸립니다. 왜? 가정집에서 전압에서 공급해 줄 수 있는 전류의 양이 한정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늘려가지고 밖에서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이제 급속 충전기가 있는 거죠. 왜? 전류 용량이 세게 들어가니까 어느 물을 채워야 되는데 물이 쫄쫄쫄쫄 나와서 채우는 거하고 물이 세게 나와서 채우는 거하고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 암페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급속 충전을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적절하게 충방전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근데 옛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뭐 요즘 같은 경우 리튬 이온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여러 번 충전을 해도 상관없다. 옛날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배터리를 냉장고에도 넣으면 좀 수명이 오래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적절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면은 얘가 특성이 더 양호하니까. 전압제어 필요성, 전압의 저하가 심할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기본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보시게 될 텐데 이런 답안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안지에다 쓰는 부분을 하신다는 얘기죠. 전압이 너무 높을 경우 또 세다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여자가 기가 세다. 남자가 가 세다. 바람기가 세다.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도니까 별로 안 좋겠죠. 마찬가지로 전압도 세다는 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럼 수명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전격보다 높은 부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압에 대해서도 자꾸 설명드렸죠. 표준 전압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표준 전압에서 나눈 게 이제 기준 전압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절연 전압이 되고, 정격 전압이 되고, 제한 전압이 되고, 임펄스 전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압의 레벨이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뭐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자꾸 레벨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송배전공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전력계통공학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지, 전력계통공학을 송배전공학 없이 들으게 되면 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고장 해석 같은 경우도 이따가 설명드릴 텐데 삼상 단락 고장 계산하는 방법들을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키워드가 고대 발전해가지고 고장 조건이 어떻게 되냐? 고장 조건에 대한 기질량과 미질량을 어떻게 선정하냐? 그럼 먼저 그림을 그려가지고 삼상 단락은 3개가 단락이 되니까 단락 전류는 큰데 전압은 떨어지겠구나. 예를 들어 일선 지락이다. 그럼 A상 지락을 조건을 하니까 A상이 지락이 났다는 건 A상 쪽으로 지락 전류가 다 흘러간다는 얘기니까 P는 VI니까 단상일 때는 그 부분 봤을 때 3상일 때는 루트 3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3상일 때는 3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부분에 A상의 지락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 그 지점의 전압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B상이나 C상은 전류가 안 흐르겠죠. 왜냐면 A상에 구멍이 나가지고 물이 다 새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B상, C상으로는 물이 안 흘러가니까 B상, C상으로는 지락 전류가 안 흐를 것이다. 지락 전류가 안 흐르고 전부 다 A상으로 빠져나갔으니까
B상, C상에는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선지락 조건에서는 계산하는 게 A상의 지락 전류하고 B상, C상의 전압 상승 부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왜? 나머지는 작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고 커지는 부분들, 문제가 되는 부분을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달라갈 때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대칭좌표법으로 해가지고 정상, 역상, 영상분의 회로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이제 설명드리는 게 I0, 1, I0, I1, I2. I0가 뭐죠? 3분의 1이 나야죠. 0, 1, 2,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I0니까, 그 다음에 I1, I2니까 그냥 3분의 1 나오면 됩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다 외우십니다. 그럼 I1은 어떻게 되죠? 3분의 1. 3분의 1에 IA 플러스, AIB. 왜냐면 I1이니까 가운데 B 부분이 A1승이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IB는 어떻게 계산되죠? 예. 이게 바로 나와야죠. 왜냐면 I0, I1, I2가 나왔으면 그냥 3분의 1 해가지고 IA, IB, IC로 해가지고 다 변화가 됐으면 원래 이제 계산하고자 하는 IA, IB, IC 값이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거를 정상, 역상, 영상분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다시 계산을 한 건데 그러면 IB는 B상 부분,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2라고요. IB는 A 자승만 알면 된다고요. 벡터도로 여러분들 외우라고 그랬죠. A상 있으면은 A가 올라간 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C상이라고요. A 자성 된 게 B상이라고요. 그 벡터적으로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A상이 지락이 났는데 그 부분을 다 풀어서 썼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C상 지락이 났을 때를 풀어서 쓰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해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A상 지락 난 거 가지고 열심히 쓴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 A상에 지락 난 걸 계산한 다음에 C상에 지락 났으니까 C상이니까 A배만 해주면 됩니다. 벡터로. A를 곱하면 됩니다. 이따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분이 A를 곱하거나 A 자성을 곱해가지고 뭐뭐가 나온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전압제어의 필요성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10점짜리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쳐놓은 2번하고 3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워주셔야 되는데 2번 부분을 25점짜리를 외우는 건 좀 어렵습니다. 라운드로 해가지고 편미분을 해가지고 막 지지고 볶고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10점짜리 예제 7-3부터 먼저 외우신 다음에 그게 다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25점짜리를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게 5장에서 설명을 했던 거, 4장에서 설명해서 나왔던 게 직각좌표, 극좌표를 해가지고 다 분해해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면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직각좌표, 극좌표로도 또 풀어서 또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제 7-3입니다. 유효전력이 상차각에, 무효전력이 전압강하에 관계됨을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 물론 이제 전력조류하고 다 연관이 돼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전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거기에 전류가 흐른다. 부하 부분에 의해서. 그럼 그 부하에서 생기는 이 전압 강화는 이 송전단에 대한 전압 강화가 수전단에 대한 전압하고의 사이가 전압 강화다. 이게 바로 여기 부분이죠. 여기가 송전단에 대한 전압이고요. 이 부분이 수전단에 대한 전압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전압 강화 부분은 여기죠. 요만큼. 근데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을 무시하고 계산하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얘 값이나 얘 값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값을 무시를 하고 이제 단거리 송전솔로나 중거리 송전솔로에서 이런 부분이 계산이 되어질 때 빠지기도 하죠. 이 부분이. 근데 얘는 단거리 송전솔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송배전공학에서 배우셨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여기에 대한 사단자정수 외우고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다 연관이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따가 이제 예제 7-3에 다시 나오겠지만 얘 부분은 X축입니다. 얘 부분은 Y축입니다. 그 X에 대한 게 실수분, Y축에 대한 것들은 허수분.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한 거죠. 2는 삼각함수에 정리해가지고 밑에 자승 플러스 위에 자승, X축의 자승 플러스 Y축의 자승은 빗변의 크기하고 똑같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2는 루트의 자승 플러스 루트의 자승을 한 겁니다. 그걸 자성을 씌워서 루트를 빼니까 이 부분이 그대로 나오는데 사실 얘는 뭐냐? X축 V에다가 얘를 줬는데 얘 부분을 계산하려니까 IR의 코사인 세타를 하면은
IR의 코사인 세타가 여기 부분까지라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IX의 사인 세타가 IX의 사인 세타니까 여기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X축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몇 번씩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설명드리면 아는데 쓰라고 그러면 못 씁니다. 그래서 자꾸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설명을 드리면 아 얘는 밑에 플러스 위다. 일단 그런 콘셉트만 기본반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는 거고 그 콘셉트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연구반에 가서는 계속 그걸 반복을 해가지고 쓰는 훈련을 해주셔야죠. 일단 여러분이 이해했어도 그 답안지를 써내지를 못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보시면 이게 IX 사인 세타가 아니라 뭐 IR 사인 세타가 되는 경우도 있고 IX의 코사인 세타를 적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J자가 빠졌습니다. 사실 허수 성분인데 단거리 송전솔로에서는. 근데 여기는 IX 코사인 세타니까 IX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죠? 여기 부분이 되죠. 요거 IX의 코사인 세타니까 C성 이런 식으로 코사인이니까 요 전체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여기서 뺐습니다. 뭘? IR의 사인 세타. IR의 사인 세타는 여기죠. 여기를 뺐으니까 어떻게? 여기 부분만 남겠죠. 그 부분이 바로 여기라는 얘기죠. X의 축, Y축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연산을 하면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식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에 그전에도 보시면은 보시면은 더하고 빼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장에서도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이제 더하고 빼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위아래다 V를 곱한 겁니다. 여기다 V를 곱하고 여기다 V를 곱하고 여기다 V를 곱하고 여기다 V를 곱했다. 똑같은 수식이죠. 이 식이나 같은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IR 코사인 세타에서 R을 뒤로 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위에 V를 곱하고 밑에 V를 곱했으니까. 왜? 이거는 필요해가지고 계산을 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를 풀다 보면은 코사인 세타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되냐? 문제 조건에서 역률밖에 안 주어졌습니다. 코사인 세타밖에. 그럼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로 계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1은 사인 자승 세타 플러스 코사인 자승 세타는 1이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는 사인 자승 세타가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문제를 한 번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걸 이해하고 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된다고요. 전력계통공학은 반드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7장은 앞에를 좀 풀어드릴 겁니다. 근데 8장은 7장에서도 뒷부분은 그냥 좀 넘어갈 겁니다. 중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장에 좀 기본 컨셉 이해하시는 부분은 풀어드릴 거고요. 8장도 뭐 앞에 한두 개는 풀어드리고 뒤에는 넘어갈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P가 나온다는 거예요. VI 코사인 세타는 P가 나오니까 이게 P가 나올 거고요. 여기 R이 있고 여기 V 있으니까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계산된 결과를 보시면은 이 부분을 E의 자성은 V의 델타 V. 델타 V가 바로 여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델타 V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또 델타 V인데 요건 이제 그 대문자 델타, 뭐 소문자 델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내용이 틀려진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부분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이 소문자 델타 V하고 이런 조건들. 여러분들 송전설에서 이제 거리계정기에서 할 때도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 뭐냐? 여기 보시면은 RX, X 성분이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R 성분이 적어야지 유효전력 손실이 적으니까 이제 송전설에서는 R 성분을 적게 만든다. 근데 이제 부하단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X 성분은 그대로인데 R 성분이 커지는 겁니다. 이제. 케이블이 작아지니까 저항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X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정전 용량하고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작용 정정 용량, 상호 정정 용량, 자기 정정 용량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인덕턴스 L하고 C 부분이 합쳐진 게 X라는 얘기죠. 그래서 송배전공학을 이해를 못하면 이걸 또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시는 거죠. Q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X분의 V 해가지고 델타 V가 나오고 얘는 XV의 델타 V가 나오는데 얘 부분이 이 델타 V가 대문자 델타 V다 보니까 아까 2에서 마이너스 V를 한 전압 강화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고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사인 세타, 사인 델타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얘는 여기에 비례하고 얘는 이거에 비례한다라는 걸 증명하는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25점짜리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얘는 10점짜리 문제로 보통 많이 나오는데 25점짜리로 문제로 한 2번 나왔습니다. 10점짜리로 나왔지만 그게 이제 80회 때 한번 나왔고 90회 때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100일회를 이제 21일 이후에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 다음 주 19일부터 접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음 주 19일부터는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왜 접수를 빨리 해야 되냐면요. 각 지역별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데가 제한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구별로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뭐 용산구에 하나, 뭐 강서구에 하나, 그 다음에 저쪽에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인천 같은 것도 몇 군데 안 되고요. 수원 같은 것도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하고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접수를 해주셔야죠. 왜냐면 딱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어디는 뭐 500명, 어디는 10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500명이 발성배정은 500명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500명을 받습니다. 선착순으로 500명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교실을 나눕니다. 그래서 명수에 따라서 한 25명에서 30명 사이를 한 반에다 집어넣고 적절하게 이제 전기 쪽이다 그러면 뭐 전기 쪽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제 토목하고도 같이 시험을 봅니다. 왜냐면 그 명수로 제한해서 한 반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좀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무효전력의 발생원하고 소비원. 앞에서 Q하고 델타 V의 관계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는 얘기죠. 배웠으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과부조 시, 뭐 발생원하고 소비원이 어떻게 되고, 과할 때, 부족할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무효전력의 발생원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정지기기하고 회전기기로. 회전기기로 먼저 보시면 이제 발전기가 되겠죠. 그 다음 동기조상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지기가, 여기 나와 있는, 뭐, 송배전선도 정지기가 되겠죠. 케이블이. C 성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콘덴서, 그 다음에 션트 리액터, SVC, 스테이트콘. 이것도 회전기가 아니냐. 근데 이제 사실 정지기라고 보실 수가 있죠. 사이리스터로 제어만 하는 겁니다. LC를. 근데 얘가 회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얘는 정지기죠. 회전을 한다는 건 말 그대로 돈다는 얘기죠. 도는 것들은 이제 발전기, 동기조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동기조상기나 발전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발전기는 부하를 걸고 발전을 하는 거고요. 동기조상기는 무부하로 전동기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진상운전을 하느냐, 지상운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역류를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생원하고 소비원은 쌍대다.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 지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것. 이건 진상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것하고 똑같죠.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진상무효전력을 공급하는 거고 얘는 진상무효전력을 소비하는 겁니다. 컨셉을. 그래서 이제 진상으로 봐야 될지 지상으로 봐야 될지 이거 여러분들이 또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생원을 정확하게 하나 알아두면 소비원은 그냥 다 쌍대기 때문에 그냥 외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발생과 소비가 늘어났을 때 여기도 똑같죠. 근데 진상무효전력이 부족하면 진상무효전력이 공급이 된다는 게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게 바로 콘덴서입니다. 전동기에 지금 무효전력이 필요한데 무효전력을 부족하니까 한전에서 땡겨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효전력을 땡겨 쓰다 보니까 전압이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전압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전동기 옆에다 콘덴서를 달아주는 거죠. 왜냐면 한전 측부터 무효전력이 들어오면서 전압이 드롭이 되니까 그쪽에 무효전력이 안 들어오면 전압이 드롭이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전동기 옆에다가 무효전력을 달아주면은 거기서 공급을 하니까 거기선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순간적으로. 하지만 모선단의 전압 강화는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무효전력이 공급이 되면서 케이블에 유효전력뿐만 흐르는 게 아니라 무효전력도 흐르다 보니까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과열이 되고 손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역류를 이제 계산하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효전력 하면 역류라고 이제 여러분들 같이 보셔도 되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무효전력이 올라가니까 전압이 올라가니까 또 어떻게 된다? 열화가 된다. 아까 앞에서 배우셨던 걸 가지고 다 써먹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전압 제어의 필요성에서 여러분들이 전압이 올라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걸 배웠죠. 그걸 여기서 전압이 올라가니까 그 문제점을 여기다 갖다 써먹는 겁니다. 몰랐을 때는 앞에 있는 거 가지고 기억하는 걸 갖다가 막 연산을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말이 맞아야죠. 그 안에서. 아니면 형태를 맞아야 된다. 구조, 개요, 장점, 단점, 원리, 그 다음에 뭐 특성, 그 다음 종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단점, 그 다음 대책,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를 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명제가 주어졌을 때. 그게 바로 논술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이런 방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접근하면 쉽게 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숙사 시험에서는 그런 방식들을 자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그 빈 공간에다 채워 넣는 겁니다. 그럼 채점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논술적인 부분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키워드라는 얘기죠. 문제에서 주어지는 그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간 상태에서 그런 논술적인 부분으로 가게 되면 채점자가 눈에 띄는 건 키워드만 눈에 띄거든요. 키워드만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그거를 알고 썼구나라고 이제 하니까 기본적인 점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설명드릴 때 이제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죠. 무효전력의 발생원하고 소비원.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다. 아니면 과여자가 된다. 저여자가 된다. 그리고 전기자가 된다. 그 다음에 계자가 된다. 고정자가 된다. 그림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교과서 나오고. 이게 지금 딱 그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 하면 연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이 딱 연상이 되면서 나는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 위에는 과여자, 밑에는 저여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전기자, 위쪽에는 계자, 밑에는 고정자. 이런 식으로. 거기서도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는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여자, 저여자 이따가 다 설명드릴 거고, 진상, 지상. 반대로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션트 리액터가 투입됐으면 얘는 반대니까 블로 리액터가 투입이 되겠죠. 블로 리액터가 3, 4, 5 쪽에는 몇 MV가 설치가 되나요? 200MV. 1호사에는 100MV 정도. 23kV에는 30MV 정도. 이런 것들을 그 안에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입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20점 답안지를 위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한 10점에서 15점짜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키워드를 가지고. 기본 컨셉만, 뼈대만 지금 잡아주는 게 10점짜리입니다. 그 뼈대를 잡아주는 훈련을 제가 10점짜리 훈련을 해드리고 있고, 나머지 15점짜리까지는 여러분들이 요걸 보고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17, 18점, 요걸 완벽하게 쓰시면, 저번에 그러셨죠.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쓰시냐고. 다 씁니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걸 써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똑같이 쓰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키워드만 써주시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빈 공간만 채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모방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영어 아무리 잘할 필요 있냐? 가서 손짓 발짓 해가지고 의미만 통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물 달라고 하는데 사이다 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맞춰주면 되니까 여기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맞는 답변을 어느 정도만 해주면 기본 채점이 들어갈 거란 얘기입니다. 계산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 책에 교재로 있으니까 나중에 여기는 P는 R분의 V자성 이런 정도만 한번 알면 되시고, 사인 세타를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자승 세타. 이런 것들만 몇 개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장전류 계산에서도 흘러가는 걸 통째로 외워버립니다. 고대발전. 그럼 뭐 고장 조건에서 기지값, 미지값, 대칭자법을 이해해가지고 발전기 기본식을 이해해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V0, V1, V2에 대한 것들을 EA 마이너스 뭐 Z1 아이온을 해가지고 계산한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압전류 값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지값을 어떻게 잡냐? 전압을 이용해서 기지값을 잡느냐? 아니 전류를 이용해서 기지값을 잡느냐? 이것들도 외워버리시면 됩니다. 대부분이 전류를 해가지고 잡아 나가는데 전압을 해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죠. QV 제어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세 가지가 있다고요. 뭐가요?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 근데 개별 제어하고 종합 제어 아닌 협조 제어 부분은 개협종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죠. 저기 그 뒤에 저기가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한번 봐주실래? 여기. 예. 예. 가서 한번 봐주시고요. 예, 개별 제어, 협조 제어, 종합 제어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개별 제어도 1, 2, 3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은 외워주셔야 된다고 저번에 설명드렸죠? 네. 그 다음에 협조 제어. 어떻게 될까요? 개별 제어는 뭐라고요? 하나. 협조 제어는 발전소하고 변전소 간. 예? 종합 제어는 계통과 계통 간. A 계통, B 계통. 그래서 이제 책에 있는 이 그림을 외워주셔야만 됩니다. 개별 제어에서는. 협조 제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외워주셔야 되는데 협조 제어 가니까 이제 뭘 화면을 보면서 뭔가 제어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CRT. 예? 화면에서 보고 전압 무효 전력을 발전기하고 조상 설비하고 이런 것들을 개통하고 연결해서 배운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지. 하나하나씩 배우니까 발전소 하나, 변전소 하나, AV 하나, 션트 리액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본다고 했죠. 컨셉을. 종합 제어 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던 게 발전소하고 변전소가. 발전소에서 뭘 제어를 하죠? 개별 제어 조금 전에 앞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습니까? 예? 종합 제어에 나오는 발전소 밑에 두 글자가 나옵니다. 뭐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죠. AVR하고 AQR. 여기 보시면 나오죠. AVR하고 AQR. 앞에 것만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이거 쓰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연산을 하셔야 되면 됩니다. 개별제어, 협조제어, 종합제어였는데 개별제어에서 발전소에서 아니면 변전소에서 AVR하고 AQR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발전소에서 AVR, AQR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냥 그 개별제어 개념에서 그냥 따로따로 그냥 쓴 것뿐이기 때문에. 변전소에서는 조상설비가 나오는데 그 조상설비가 여기 나오죠. 협조제어 있는 부분. 이게 그대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전력계통이라는 부분이 하나 들어간다, 여기. 계통운전 상태에 여기 전력계통이 들어가서 그걸 ELD를 해가지고 제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그 7장의 앞에 가서 보시면 이제 종합제어를 해줘야 된다. 광범위한 종합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컨셉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PV 곡선 제어하는 부분, 이제, 나옵니다, 이따가. 근데 여기 부분이, 요 PV 곡선은 이제 전압 안정도 쪽이니까 7장의 뒤쪽에 나옵니다. 뒤쪽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봐주시면 되고요. 안정도니까 저쪽 그 9장이 나오네, 여기서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교과서로 가서 얘도 이제 더 이제 요약 부분은 안 해드립니다. 이제 키워드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머지 장은 이제 키워드 부분은 안 해드릴 겁니다. 이제 기본서 부분을 할 텐데, 그거는 왜냐? 지금까지 계속 여러 번 반복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없어서 반복을 안 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7장. 이것도 한번 미리 볼까요? 요약 부분은. 전압제의 필요성.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반 교재인데. 전압이 낮을 경우, 높을 경우. 무효전력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 발생원과 소비원 및 대책이 어떻게 되냐.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컨셉이 기본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보고 기본서를 읽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기본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답안지에다 쓰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답안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나온 물건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나왔지? 이해를 못하니까 기본서 안에서 컨셉을 해서 이렇게 답안지가 쓰여진 겁니다 라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이걸 못 쓰시니까. 그러니까 먼저 거꾸로 보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처음에 연구반 가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연구반 갔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려면 기본반에서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다라는 거. 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지만 연구반에서 그거를 조금 더 조합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발생원, 소비원 똑같은 컨셉인데 여기는 이런 것들 그림을 하나 더 그렸구나. 그럼 여러 개의 답안지를 봐가면서 훈련을 낸다는 얘기죠. 훈련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갖다 쓰시고 수식을 갖다 쓰시고 자꾸 포장을 하는 훈련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점 대책. 이것들도 하나를 가지고 애워주시는 부분. 발전기 가능 출력 곡선에선 전환 여부, 누에 대한, 전류에 대한 안정도, 그 다음 전류에 대한 제한, 안정도에 의한 제한, 전환, 여자 전류에 의한 제한, 보호장치에 의한 제한, 누설자석에 의한 제한, 회전자 직경 및 길이에 대한, 판, 단락비에 의한 제한,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알고 나시면 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 추가를 해 나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온도, 안정도, 냉각 방식에 의한 제한들, 이런 식으로. 그 키워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 제가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 2시부터 6시까지 이제 한 100문제 정도를 제가 수기로 썼는데, 다른 사람은 답안지를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외웠던 방식을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문제가 났을 땐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이걸 외워주세요. 저하고 계속 했던 방식이 제 키워드로 계속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식을 한 10번 이상씩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 제가 10번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반복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압감과 관계. 이게 아까 7-4